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장마와 태풍이 이어지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주변에 물길이 막힌 곳이나 위험한 곳, 또 위협이 되는 시설물을 발견하시면 곧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정부의 안전신문고 앱도 있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 올리시면 사전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수도권의 젊은 층 감염이 급증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 상황이라며 방역 지침 위반에는 단호히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정 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노 핵심 인사인 강금실 전 장관을 후원 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밀고 당기기를 할 생각이 없다며 입당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처가 의혹 등으로 울타리가 필요한 만큼 윤 전 총장이 8월 말을 전후해 입당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언론인 등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로비와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3명이 추가됐는데 그 전주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일주 단위로 발표되는데 지난주 델타 변이 환자는 263명이었습니다. 이번 주엔 416명으로 153명이 증가했습니다. 2주 전엔 35명이 늘었고 1주 전에는 73명이 늘었는데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416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이 되었고요. 델타 변이 관련돼서도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서울 마포구 주전발 집단 감염 확진자는 현재까지 30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델타 변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나 소요돼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에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상당수 퍼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확산세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의 비율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은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20대 환자는 1,114명이 추가돼 일주 전 636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0대도 554명에서 797명으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이거나 경증만 보이고 활동 범위도 넓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보여서 무증상 감염이 더 많아지고 당분간 통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른바 휴일 효과에 따른 월요일 확진자 감소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11명으로 사흘째 700명대를 유지했는데 이는 지난 1월 4일 이후 월요일 확진자로는 26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3분기엔 50대 이하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주력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같은 mRNA 기반입니다. 이 백신을 맞게 될 젊은 층에서는 해외에서 잇따른 심장염증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접종의 이익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50대 이하 일반 국민 접종은 mRNA 백신이 중심입니다. 고3 학생 등 수험생과 교직원은 파이자를, 50대는 모더나를 맞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40대 이하 접종도 파이자나 모더나가 유력합니다. 8월 중순, 중하순부터 40대 이하 접종은 시작할 예정이고요.
mRNA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노바백스 백신도 허가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당장 이 백신을 맞게 될 젊은 층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심장 근육이나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심낭염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 mRNA 백신을 맞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심장 염증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의심 증상은 무엇이고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년 수험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요? 전문가는 mRNA 백신 2차 접종 이후 이 같은 부작용 보고가 있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만큼 백신 접종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만 명당 4명 이내의 꼴이 되죠. 굉장히 드문 것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도 꽤 생깁니다. 2.3% 정도가 심근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만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뒤 4일 이내에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제때 치료만 받으면 대부분 경증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이상 반응이 확인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 관련 심장 염증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들은 교차 접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 화이자 잔여 백신의 접종 예약도 시작됐는데요. 신청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백신 교차 접종 첫날, 2차 백신 접종을 위해 동네 소아과를 찾은 37살 신현진 씨. 물량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컸는데 맞고 나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 이유가 좀 물량이 부족해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제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또 2차 접종을 이제 무사히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도를 했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소규모 민간병원에서도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이 입고돼 교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석 달 전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이 2차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차 접종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했습니다. 교차 접종을 하면 코로나 예방률이 더 올라간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또 제가 많이 찾아봐서 그냥 일단 믿고. 화이자로 교차 접종한다고 그래서 실제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독일에서 의료 종사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를 보면 교차 접종 대상자의 전신 이상 반응 비율이 더 낮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백신 교차 접종 뒤 이상 반응 비율이 34%로 단일 백신 접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발열과 근육통 등 가벼운 증상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알려지고 있지 않다면 2차 접종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될 거라는. 이런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남은 화이자 백신을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데 신청자는 많아 순식간에 마감돼 잔여 백신을 예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올렸어요. 여기서 계속 볼게요. 네, 마감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운영 시간에 맞춰 잔여 백신 신청이 가능하다며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라면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지난 주말에 강행된 민주노총 도심 집회의 책임자 6명에게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주말 도심 집회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최자 6명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확보한 자료, 또 유튜브 등에서 혐의가 있는 6명을 줄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민주노총의 집회는 불법이라 유감이라면서 거기에 맞는 법적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런 전방위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엔 이제 사람이 모여도 된다고 해놓고 왜
집회만 못하게 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절박한 노동자의 호소에 눈길을 막고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는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공간보다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6명 외에 민주노총 관계자 12명을 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는 별도로 지난달 여의도 전국 택배노조 집회 관련자 19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뚜렷해졌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11월 총파업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전국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민생에만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젊은 층 확진자의 급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비상한 시기라고 규정하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방역 위반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순조롭고 이번 달부터 물량 공급도 안정적이라며 필요하다면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 만큼 인명피해와 산사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강한 어조로 한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앞선 참모회의에서도 나온 당부로 이 자리에서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 비상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는 만큼 자칫 민생 돌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외제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특검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모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비싼 수입차를 건넸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씨가 차를 빌린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박 특검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투옥됐다 특별 사면된 김 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 씨를 통해 박 특검을 소개받았습니다. 고가의 시계와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부장검사는 박 특검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은 김 씨를 알고 지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몇 차례 식사를 한 건 맞지만 수입차는 시승 권유를 받아 며칠 몰고 나서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 원은 다 줬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 집으로 수산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진과 청와대 문양 그릇을 전시해 두었다는 겁니다. 김 씨 특별사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씨가 당시 사면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며 청와대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까지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장검사 사무실과 김씨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고 참고인 1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물론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의혹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는 4년 전에도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했지만 범행 규모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김 씨가 출소 6개월 만에 100억 원대의 사기꾼이 된 겁니다. 정관계 문어발 인맥에 도움이나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는 이미 한 차례 사기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김 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며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책임져 주겠다고 속인 뒤 30여 명에게서 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7년 동안이나 도피를 이어갔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2017년 5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출소 후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또 다른 사기 혐의 공소장에는 선상에서 급속히 열리는 선동 오징어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7명에게서 무려 116억 원을 뜯어낸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등치던 잡범이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피해자로 등장할 뿐 범행에 도움을 준 정관계 인사나 로비 정황 등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김 씨가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순수한 사기 사건이었다며 당시 수사 기록에도 로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4년 전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며 만난 전직 언론인을 통해 일부 정관계 인맥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가 외제차 제공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특별검사도 해당 전직 언론인을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아 몇 차례 식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등도 마찬가지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기된 김 씨의 금품 제공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입증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가로챈 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지만 범죄 수익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기존 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물 사기꾼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도움을 준 핵심 연결고리가 더 있었던 건지, 또 김 씨가 가로챈 거액이 실제 금품 로비에 사용된 건 아닌지도 향후 수사에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정 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노 핵심 인사인 강금실 전 장관을 후원 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지사, 총리, 집권여당 대표를 차례로 역임하며 다져온 안정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겁니다. 또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 간의 신뢰,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단 시일 내에 일본 지도자와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강점을 내세운 건 중앙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사생활 논란을 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다른 친문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결국 정 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저 정세균과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 탄생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TV토론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흐름이 점차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서 이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을 후원 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친노 핵심 인사를 영입해 자신의 반문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는 톡톡 튀던 기존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을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인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이 지사의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역사 인식 논쟁이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퇴행적인 주장을 당장 접으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친일 프레임이라며 발끈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날 보수 텃밭인 경북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안동에 있는 이육사 문학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하고 좀 달라가지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야권에선 미점령군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역사인식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이 지사도 이어받은 거냐며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자신은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미 포고령에도 나왔듯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면서 윤 전 총장의 첫 정치 발언이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 공세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윤 전 총장이 장모 실형 선고 이후 공안검사 시대로 돌아가려는 거냐며 거들었습니다. 장모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지 다시 탄핵과 태극기강으로 건너가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색깔론 지적의 윤 전 총장은 철진한 이념 논쟁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잘못된 역사관이 문제라는 인식에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관, 세계관이 이것이 우리 한국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와 의도적인 논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누가 먼저 논란을 촉발했던 대선 초기부터 색깔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논란이 어느 주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 됐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밀고 당기기를 할 생각이 없다며 입당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처가 의혹 등으로 울타리가 필요한 윤 전 총장으로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입당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공개 행보를 재개한 윤석열 전 총장의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학계 인사를 만나 졸속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그 합당한 동의와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과연 추진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요. 졸속의 탈원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것도 탈원전 수사에 외압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첫 지역 일정으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찾았던 대전 현충원을 골랐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대부분 일치하는 행보입니다. 여기에 처가 의혹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제1야당의 울타리가 절실해졌다는 점에서 조기 입당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 일가의 국정농단 예고편을 목도한 것입니다.
장르는 국고 약탈과 범죄 은닉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윤 전 총장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안에 입당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다른 야권 주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동시에 경선 준비위원회 출범까지 공식화했습니다. 저런 건데 별거 밀고 당길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정치 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민심 행보부터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심 행보가 끝난 시기가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할 8월 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입당이 더 늦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난주 뉴이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12월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고 그 사유가 애초 알려진 것처럼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이른바 항명파동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일 수 있다는 이 정대택 씨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건 당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건에 압력을 가했다며 진정을 낸 정 씨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이 그 근거였습니다. 법무부는 회신에서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이 있었고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는 내용을 바로 진정인인 정 씨에게 회신했습니다. 뉴이전은 여기에다 황교안 전 총리가 2017년 국회에서 한 발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징계 사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하였다는 것과 배우자 채무를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점 때문이라며 관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관보를 보시겠습니다. 징계 사유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보고와 결재 없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집행한 점, 또 직무 배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역시 보고와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는 점이 나와 있고요. 또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9건합계 5억 1,000여만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내용을 주장한 정 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 씨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이라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윤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장모 최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고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윤 전 총장 본인 또는 처가와 관련한 의혹, 더 나아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모 최 씨는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자신도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데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이 철저히 검증받고 해명해야 할 의혹은 이처럼 징계 사유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월 878만 원의 소득이 기준이 돼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벌이 부부의 지급 기준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중위소득 180%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분 건보료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중위소득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입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까지 반영해 이달 말 정확한 건보료 커트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100인 이상일 경우 최근 직전 소득이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가 중위소득 180% 내에 들더라도 시세로 21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경우 추후 의제기 절차를 거쳐 적극 구제됩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소득이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입니다.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문제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은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된 공무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 사람의 평균 5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오른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여당의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꼽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공급제도는 거주지를 세종시로 강제 이전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다 10년 사이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이 있었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제1차관이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본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분양을 받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제가 실제 이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경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 명단에 올랐던 공무원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특공부지인 아파트 단지 127곳에서 오른 집값만 13조 2천억 원, 아파트 한 채의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은 5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시 새뜸마을 14단지는 한 채에 10억 4천만 원으로 가장 차익이 컸고 가장 낮았던 도랜마을 3단지도 3억 원에 가까운 차익이 났습니다. 단지별로도 저희가 시세 차익을 좀 살펴봤는데 단지별로는 세종시 엠코타운 가지마을 5단지에서 시세 차익이 4,802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권별로는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5억 원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 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여당이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입주한 아파트 14,000세대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3.6억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특별공급 계획 정책은 집값 상승만을 가져다 줬다며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 도시에서도 특공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미 주택을 공급받은 공무원들은 실거주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의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 시장을 도와 서울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위를 받은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대한 무지, 또 시장을 무시, 정책의 무능, 또 거기에 무리수까지 해서 자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임대차 보호법을 사실은 축조 심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고 무리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 전 의원, 부동산 관련 투자도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1실, 여기에다 상가 1곳까지 모두 4건의 부동산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과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아파트가 1채씩 있고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에 상가,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부동산으로 전세권 3건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SH가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공공임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임을 고려할 때 김 전 의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산 지역의 부동산은 남편이 사용하는 소형 주거지에 불과하고 청담동 아파트는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 15년 전에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경기 고양 지역에 출마했던 김 전 의원이 서울시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의회 대다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 김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SH 사장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711명입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더 늘어날 우려는 없는 건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윤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주말이면 검사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확진자 수도 상당히 줄어 낮았는데 이번에는 주말인데도 700명이 넘겼다. 이렇게 해서 걱정이 큽니다. 4차 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럴 걱정이 되겠습니까? 네, 보통 400명대, 500명대를 기록하던 주말에 이제 700명대까지 올라와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 국민의 지금 한 30% 정도가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라 기존에 비해서는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많이 느려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이제 과거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지금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그 대유행 또는 재유행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때와 거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20대 젊은이들의 확진자 발생률이 크게 늘었는데 이제 휴가도 있고 또 방학도 있고 계절적인 요인이 더해지면 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20대의 그 감염률이 지난 한 2주간 2배 가까이 늘었고요. 60대에 비하면 지금 거의 8배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젊은 연령층의 활동이 많고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휴가나 방학의 요인이 이에 결합해서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지난 여름이나 우리가 명절 때를 생각해 보면 큰 확진자 증가 추세 없이 넘겼던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휴가를 즐기더라도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이게 대규모 확산으로 번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크게 확산될 우려는 얼마나 될까요? 델타 변이는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예. 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한 15% 내외를 표본 추출해서 매번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조사하는데요. 이번 그 6월 기준으로 전체 그 변이 바이러스 전체 감염의 한 4.5%가 델타 변이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전체 확진자 수에 적용하면 하루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 30명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 발생 지역도 뭐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뿐만이 아니라 부산, 경남, 전남, 전북에서 이미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미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널리 퍼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델타 변이가 전체 이제 감염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가을쯤이 되면 이 우세종의 지위를 델타 변이가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가을쯤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주류가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에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7명은 기존의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2주이기 때문에 예. 뭐 거리두기가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2주 이상은 해야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거리두기를 많은 국민들이 방역의 완화, 이완으로 생각하시는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새로운 거리두기의 3단계는 현재 2단계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거의 같은 수준의 방역을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도입을 미뤄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 국민의 50% 이상이 접종을 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고려하면 확진자 수가 꼭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 때문에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크게 떨어져서 과거 겨울에 지난 겨울에 비하면 그때 치명률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인 0.5%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독감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로 접종한 50세 미만에게는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교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뭐 아직까지는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다고 하는데 보고된 게 외국에서 사례들은 뭐 심각한 것들이 가끔 있다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하고 화이자를 2차로 맞는 교차 접종이 그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 더 나은 면역 반응, 그러니까 중화항체 수준도 높고 그 세포 면역도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면역 효과는 더 높고 특별한 더 이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소규모의 연구이기 때문에 드물게 나타나는 교차 접종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뭐 파이자 백신도 임상 시험 단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이상 반응과 부작용들이 대규모 접종을 하니까 뭐 10만 명에 한 명, 100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드문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밤만 되면 비가 강해지는 야행성 장마가 남부지방을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인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형성돼 있습니다. 장마전선입니다. 남해안까지 물러난 장마전선은 밤사이 조금 더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은 앞으로 이틀 동안 충청 이남 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에는 밤마다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야행성 장마로 기상청은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을 예보했습니다. 총 강우량도 최고 300mm가 넘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강수의 또 다른 특징은 야행성 폭우라는 데 있습니다. 6일과 7일에 걸쳐서 굉장히 강한 수증기들이 밤에 유입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 6, 7일 동안은 북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수차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 발달을 도모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된 지난 주말 이후 이미 3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추가로 폭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쓰레기를 파묻는 문제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를 30년 동안이나 인천 땅에 묻었으면 됐지 이제는 인천으로 쓰레기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인천 매립장도 이제는 꽉 차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 4자 협의를 한 끝에 2025년이면 인천 매립장을 폐쇄하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 마련해야 될까? 인천은 섬도 있고 하니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는 계속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땅을 쓰시오라고 내줄 곳이 있을 리가 없죠.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연장해서 더 쓸 수 있다고 합의서에 부속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새로운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공표됩니다. 종량제 봉투 속의 폐기물을 지금처럼 파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다 골라내고 나머지를 불에 태운 뒤 재만 모아가지고 파묻는 겁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의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300만 톤인데 그중에서 25%가 이렇게 곧바로 파묻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입니다. 이걸 태워서 묻으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자체가 거의 10분의 1, 15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구할 시간을 좀 벌게 되죠. 그리고 기타 다른 도시들도 매립지 문제를 이제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되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긴 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닥쳐야 합니다. 시키지 않으면 안 하죠.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소각장도 만들고 폐기물 매립장도 키우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 그러는데 계속 쓰레기를 태우겠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갑자기. 또 소각장을 확충하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도 키웠는데 뭐 쓰레기는 태우면 되는 거지.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쓰레기는 태우면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태우면 대기 오염이 벌어지고 소각된 재에는 중금속이나 유독성 화합물이 잔뜩 있는데 그걸 땅에다 파묻으면 토양 오염과 그다음에 역시 강이나 바다도 오염될 염려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쓰레기를 시키는 걸 억제하고 재사용 확대하고 재활용도 확대하고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더 확실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필리핀에서 군 수송기가 산악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47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습니다.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종사가 수송기를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필리핀 남부 술루주 홀로섬 C-130H 수송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지나쳐 벼랑에 처박히면서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수송기에는 조종사 3명과 승무원 5명을 포함해 전투병 등 96명이 타고 있었는데 47명이 희생됐습니다. 생존자들은 대부분 비행기가 지면에 충돌하기 직전에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려 추락 당시의 폭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추락 현장 부근에 있던 민간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조종사가 활주로를 찾지 못하고 수송기를 통제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수송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공항은 활주로가 짧아서 착륙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탑승했던 군인들은 최근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에 투입되기 위해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홀로섬의 산악 지역에서는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수송기가 외부 공격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수송기는 필리핀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제작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폴란드 회사로부터 구매한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일본 아타미시 산사태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애초 실종자는 20명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은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사태 발생 후 사흘째. 구조를 위해 남은 시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대 등 1,500명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 당국은 실종자 숫자를 아직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 20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수치는 산사태 후 시로 걸려온 문의 전화 건수였습니다. 20人というのは安否確認がかかってきた電話だけだったんですね。で、そもそもその数字をもって不明者、安否不明者ということに少々私は無理があったと思います。 뒤늦게 시 당국은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의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해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면 산 한 면이 마치 깎아내린 것처럼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개발을 위해 벌목이 돼 있던 데다 부지 조성을 위해 쌓아둔 흙더미가 비와 함께 쓸려 내려간 겁니다. 危険をもたらすような山へのこの手の加え方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どういうような工法で、どういう目的で、どなたがこの盛り土をなさったのかと、ここはしっかりと検証すると。 주택 등 피해 건물은 130채를 넘고 주민 500여 명은 당분간 피난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구조와 복구 작업은 피해 지역에 계속된 비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비상대책본부를 마련해 구조 작업과 주민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위 건강을 위해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 건강엔 메스틱. 이름이 정답이네. 메스틱,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 건강엔 메스틱. 이름 보고 선택하세요. 역시 프롬바이오. 나라마다 다른 식습관, 비타민도 달라져야죠. 한국인의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체내에 쌓이는 지용성 비타민은 낮추고 수용성 비타민은 높이고 한국인에게 특히 부족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더하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까지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한알에 한국인 영양에 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피는 프로만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이 스릭슨이 올류 지스타볼에 담은 생각. 프로의 스핀을 가져라. 스핀이 스코어를 바꾼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가짜 수산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2071님,
가짜 수산업자의 고위직들이 너무 쉽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신이 어려웠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으로 내정됐는데요. 유튜브에서 행복순간님, 김현아 전 의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니 여야 불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9330님,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아직 많습니다. 장마 피해 조심하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